올렌카는 자기 집 현관층계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퇴직한 8등관인 플레야니코프의 딸이었다. 날씨도 더운데 파리까지 그녀에게 덤벼들었다. 그녀는 기울어져가는 해가 빨리 저물기만 바랐다. 비를 머금은 검은 먹구름이 습기찬 미풍을 일으키며 동쪽에서 몰려왔다. 마당에서는 티볼리 야외극장 지배인인 푸킨이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었다. 그는 건넌방에 새들어 있었다. 이런 빌어먹을 놈의 비.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투덜거렸다. 일부러 사람을 골리는 것도 아니고 허구한 날 비만 쏟아지는군. 이건 내 모가지를 졸라 매자는 건가? 날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이러다가는 파산이야, 파산. 그는 올렌카에게 손을 들어 보이면서 계속하여 불평을 늘어놓았다. 우리네 생활은 언제나 이 꼴이랍니다. 울어도 시원치 않아요. 별의 별 고생을 다하며 죽도록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하고 밤잠 설치며 온갖 궁리를 다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먼저 관객들은 야만인이나 별반 다름없답니다. 나는 언제나 관객들에게 인류 가수들을 내세웁니다. 보상은 오페라나 무언극을 공연해주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설사 구경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관객이 요구하는 것은 어릿광대 같은 겁니다. 그들은 저속한 것을 상연해야 좋아하죠. 게다가 날씨는 왜 이 모양입니까? 거의 매일 밤 비가 쏟아지네요. 5월 10일부터 시작해서 6월 내내 계속 비만 내리니 정말 진저리가 납니다. 구경꾼은 얼씬도 않는데 월세도 내야 하고 배우들에게 봉급도 줘야 하고. 이튿날도 저녁 무렵이 되자 먹구름이 몰려왔다. 쿠키는 미친 사람처럼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거지? 퍼부을 테면 얼마든지 퍼부어라. 극장이 몽땅 물에 잠기고 나도 물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마구 퍼부으려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승에 가서도 나를 못살게 하겠다는 거로군. 배우들이 날 고소해도 좋다. 제 판도 무섭지 않아.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도 좋고 단두대에 올려놔도 겁날 것 없다. 다음 날에도 날씨는 마찬가지였다. 올렌카는 쿠킨의 넋두리를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그녀는 때때로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했다. 마침내 쿠킨의 불행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야 만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는 곱슬머리에 얼굴빛이 누랬다. 몸은 빼빼 말랐으며 키는 작달막한 사내였다. 목소리는 가늘고 높았는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입을 실룩거렸다. 얼굴에는 언제나 절망의 빛이 가시지 않았다. 그런 그가 드디어 올렌카에게 순결하고도 깊은 애정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이다. 올렌카는 언제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지금은 괴로운 숨을 몰아쉬며 어두운 방의 안락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어릴 적 그녀는 아버지를 무척 따랐다. 2년에 한 번씩 프란스크에 다니러 오는 숙모도 사랑했다. 여학교를 다닐 때는 불어 선생님을 사랑했었다. 올렌카는 고운 마음씨를 가진 착하고 동정심 많은 여자였다. 눈길은 조용하고 부드러웠으며 신체는 매우 건강한 편이었다.
그녀는 통통했다. 뺨은 불그레했고 살결은 부드러웠다. 목덜미에는 까만 점이 박혀 있었다.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귀엽고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그녀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다. 여자 손님들은 얘기를 주고받다가도 어쩌면 저렇게 귀엽게 생겼을까 하며 그녀의 손을 한번 잡아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이었다. 올렌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치이칸스카야 슬로보드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도심지에서는 약간 떨어진 곳이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이곳에서 살아왔다. 지금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다. 이 집에서 티볼리 야외극장까지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저녁 늦도록 음악 소리와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자기 운명과 싸우며 무관심한 관객을 탓하는 푸킨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러면 뭔가 달콤한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예 잠을 청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새벽 몇에 그가 집에 들어오면 침실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는 커튼 사이로 얼굴과 한쪽 어깨만을 살짝 내밀고 반드시 웃어 보이곤 했다. 마침내 쿠킨이 올렌카에게 청혼하여 둘은 결혼하였다. 그는 아내의 목덜미와 포동포동한 어깨를 볼 적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소. 그는 행복했다. 그러나 결혼식 날에도 그의 얼굴에서는 절망의 빛이 아주 가시지는 않았다.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질 때와 마찬가지였다. 결혼 후에 그들은 사이좋게 살았다. 올렌카는 극장 안의 여러 가지 일을 거들었다. 입장권을 팔기도 하고 계산서를 꾸미거나 월급을 지불하기도 했다. 그녀의 불그레한 두 볼과 맑고 귀여운 눈웃음을 매표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무대 뒤나 분의 식당에서도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어느 사이 그녀는 자기 친지들에게 말했다. 연극이야말로 인간 생활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인간은 연극을 통해서만 비로소 참된 위안을 느낄 수 있고 교양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객들이 과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광대니까요. 어제 파우스트를 개작하여 공연하였더니 관람석이 텅 비어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속한 심파극을 공연했더라면 대성황을 이루었겠죠. 내일 우리는 지옥에서의 오르페우스를 공연하기로 했으니 꼭 구경하러 오세요. 이처럼 그녀는 쿠킨이 연극이나 배우들에 관해 하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그녀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예술에 대한 관객의 냉담과 무지를 질타했다. 무대 연습을 할 때 배우들의 포즈를 고쳐주거나 악서들의 태도를 살피기도 했다. 어쩌다 지방신문에 연극에 대한 악평이 실리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심지어 그 악평을 해명하기 위해 직접 신문사를 찾아가기도 했다. 배우들도 그녀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녀를 귀여운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녀는 배우들을 동정하였으므로 별로 많지 않은 돈이면 곧잘 구워주기도 했다. 배우들이 지불 날짜의 약속을 어기더라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눈물을 찔끔거릴 뿐이었다.
부부는 한겨울에도 행복하게 지냈다. 야외 극장은 공연이 없는 날이면 소아시아에서 온 극단이나 마술사 또는 시골 아마추어 연극 동호회 같은 곳에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곤 했다. 올렌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되어 갔다. 몸도 점점 좋아졌고 얼굴도 환해졌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푸키는 얼굴도 노랗고 몸도 더욱더 수척해졌다. 겨우내 경기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손해가 막심하다고 투덜대었다. 그는 밤마다 콜록콜록 기침을 했다. 올렌카는 남편에게 딸기라든가 보리수 물을 끓여 먹였다. 때로는 자기의 따뜻한 셔를 씌워주기도 했다. 난 당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녀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답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쿠키는 사순절이 가까워오자 극단을 초청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떠났다. 올렌카는 남편이 없는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들창가에 앉아 별들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곤 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자기 자신을 수탉이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암탉에 견주기도 했다. 쿠키는 모스크바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다. 부활절까지는 돌아온다고 편지를 보냈다. 극성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도 담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부활절을 한 주일 남긴 월요일 밤. 갑자기 불길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대문 밖에서 커다란 나무통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이 덜 깬 가정부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대문으로 달려갔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밖에서 묵직하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부 왔습니다. 올렌카는 전에도 남편으로부터 전보를 받은 일이 있지만 이번에는 어쩐지 정신이 아찔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보를 천천히 펼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푸킨 불현 사망 화요일 장례식. 장례식 다음에 적힌 글자는 전혀 뜻을 알 수 없는 말이었다. 발신인은 가극단의 무대 감독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올렌카가 흐느껴 울었다. 나의 소중한 쿠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는 왜 당신과 만났을까요? 나는 왜 당신을 사랑했을까요? 이 가엾은 당신의 올렌카를 남겨두고 이 불쌍하고 불행한 올렌카를 남겨놓고 당신만 혼자서 어디로 가버리신 건가요? 올렌카는 모스코바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바로 집에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자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 큰 길이나 이웃집에서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다. 가엾 기도해라. 이웃 사람들은 가슴에 성호를 그으면서 걱정해 주었다. 귀여운 올렌카가 저렇게 상심하다가는 몸을 망치고야 말겠어.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올렌카는 상복을 입고 미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웃에 사는 바실리 안드레비치 푸스토발로프를 만났다. 그도 역시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게 되었다. 사내는 다카에프라는 목재상 주인이었는데 머리에 맺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 금시계줄이 걸린 하얀 조끼를 입은 모습이 상인이라기보다는 시골 지주 같은 인상을 주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올렌카 씨. 그는 동정 어린 목소리로 타이르듯 말했다. 우리가 의지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을 참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는 대문까지 올렌카를 바래다 준 다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그녀의 귓전에서는 그의 침착하고 위험 있는 음성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기만 하면 그의 까만 수염이 눈앞에 떠오른 것이었다. 올렌카는 그를 몹시 좋아하게 되었다. 그 남자도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안면이 있는 중년 부인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찾아왔을 때부터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식탁 앞에 앉자마자 푸스토발로프의 이야기를 꺼냈다. 부인은 그가 매우 착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신랑감이라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가면 아주 행복할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 후 사흘이 지나 푸스토발로프 자신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가 대략 10분쯤 앉아 있었을까. 그동안에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렌카는 벌써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내면서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들떴다. 그녀는 날이 밝기가 바쁘게 그 중년 부인을 불러들였다. 그리곤 곧바로 혼담이 성사되어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부부는 사이좋게 지냈다. 남편은 대체로 점심때까지만 상점을 지키다가 그 후엔 일부러 밖으로 나가곤 하였다. 그러면 올렌카가 남편을 대신하여 저녁때까지 계산서를 꾸미기도 하고 목재를 팔기도 했다. 나무값은 해마다 10%씩이나 오르고 있어요. 그녀는 목재를 사러 오는 손님들이나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에는 이 고장에서 나는 목재만 가지고도 공급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목재를 구입하러 해마다 모길레프 지방까지 다녀와야 해요. 그러니 온 힘도 엄청나게 든다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짓곤 했다. 그녀는 어느새 오래전부터 자기가 직접 목재상을 경영해 온 것처럼 생각했다. 그리고 목재야말로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으로 말하곤 했다. 그녀에겐 대들보나 석가래, 판자, 기둥, 톱밥 이런 말들이 어릴 때부터 귀에 익은 것처럼 정답게 들리는 것이었다. 심지어 잠을 잘 때 꿈을 꾸기도 하였다. 차곡차곡 쌓아놓은 판자 덤이나 나무를 싣고 가는 마차의 긴 행렬 같은 꿈을 꾸었다. 대들보로 사용할 목재가 제목 저장고를 향하여 군대처럼 행군하는 꿈도 꾸었다. 뿐만 아니라 통나무가 큰 소리를 내며 맞부딪히고 일시에 무너졌다가 다시 스스로 세워지는 꿈도 꾸었다. 그럴 때면 자리에서 소스라쳐 놀라 깨어나곤 했다. 그럴 때면 푸스토발로프가 어린애를 다루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왜 그래 올렌카, 어서 성우를 그어요. 남편의 생각은 곧 아내의 생각이기도 하였다.
남편이 방안이 너무 넓다거나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연히 그녀도 그렇게 생각하였다. 남편은 어떠한 오락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공휴일에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올랭카도 마찬가지였다. 날마다 집안이나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더러 극장 구경이라도 좀 다녀보시죠.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권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번번이 위험 있는 어투로 대답했다. 우리 그이와 나는 그런 데는 안 가기로 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것을 구경하고 다닐 여가가 없어요. 극장에 가봐야 뭐하나 이로울 게 있어야죠. 이들 부부는 토요일마다 저녁 기도에 참석하고 일요일에는 아침 미사에 나갔다. 교회에서 돌아올 때면 정다운 얼굴을 하고 나란히 걸었다. 그녀의 비단 옷은 사락사락 기분 좋은 소리를 냈고 남의 눈에도 두 사람은 행복하게 보였다. 집에 돌아오면 버터빵에 여러 잼을 발라 먹고 차를 마시고 나서 과자도 먹었다. 날마다 점심때가 되면 양고기나 오리고기 등을 볶는 냄새가 대문 밖 큰 길까지 풍겨나왔다. 육식을 금하는 날에는 생선으로 요리를 만들어 먹었다. 이 집 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군침을 삼켰다. 사무실엔 언제나 따뜻한 차가 끓고 있었다. 손님들에게는 반드시 차와 도너츠를 대접했다. 부부는 매주 한 번씩 목욕탕에 갔다. 그런 날엔 불그레하게 상기된 얼굴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집에 돌아오곤 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올랭카는 아는 사람을 만날 적마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남들도 모두 우리 부부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느님에게 가끔 기도를 드리지요. 남편이 목재를 사러 집을 떠나면 그녀는 몹시 적적해하며 밤잠도 제대로 자질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다. 저녁이면 그녀의 집 건너방에 새들어 있는 젊은 군 속의 수의관 스미르닌이 가끔 놀러왔다. 그는 올랭카에게 여러 이야기도 들려주고 트럼프 놀이도 함께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되었다. 특히 스미르닌의 가정 이야기는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그에게는 아내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내의 행실이 고약해서 헤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는 지금도 아내를 원망하고 있지만 매달 40루블씩 아들의 양육비로 보내준다고 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가 한없이 측은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돌봐주시도록 빌겠어요. 그녀는 징계까지 촛불을 들고 와서 그를 바래다 주었다. 심심한데 와주셔서 참 고마웠어요.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기를 빌게요. 그녀의 말씨는 남편을 닮아서 침착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녀는 아래층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수의관을 세워놓고 다시 이렇게 충고했다. 부인과 화해야 하세요. 아드님을 봐서라도 부인을 용서해 주셔야지요. 어린 자식의 마음이 그늘지게 하면 안 되죠. 남편이 돌아오자 그녀는 수의관의 불행한 가정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부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아버지를 보고 싶겠냐며 남의 일 같지 않게 동정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부부는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에게도 자식을 달라고 기도드렸다. 아무튼 이들 부부는 서로 깊이 사랑하며 6년이라는 세월을 사이좋게 보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날이었다.
바실리 안드레비치는 목재가 운반되는 것을 살피러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밖에 나갔다가 그만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보았지만 그의 병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그러더니 넉 달을 누워 앓다가 끝내 죽고 말았다. 올렌카는 다시 외톨이가 되었다. 나를 남겨놓고 당신만 혼자 어디로 간 거죠? 그녀는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 대성통곡했다. 당신 없이 앞으로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죠? 당신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보살펴주지만 나는 이제 고아나 다름이 없어요. 올렌카는 상장이 달린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거나 장갑을 끼는 일이 없었다. 교회나 남편의 묘지에 가는 일 이외에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마치 수도원의 수녀와 같은 생활을 했다. 남편이 죽은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녀는 상복을 벗어버리고 무겁게 닫혀있던 덧문을 열어놓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은 아침이면 때때로 가정부를 데리고 장보러 가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집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저 멋대로 추측해 볼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수의관과 차를 마시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수의관이 그녀에게 신문을 읽어주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가 우체국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다. 이 고장에서는 가축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병이 잘 생기는 것도 그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유에서 병을 얻기도 해요. 말이나 서로부터 사람에게 무서운 병이 옮겨가기도 하죠. 사람의 건강 못지않게 가축의 건강도 잘 돌봐야 해요. 그녀는 수의관의 견해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미 무슨 일에 대해서나 수의관과 똑같은 의견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단 1년도 견디지 못하는 여자임에 분명했다. 그녀는 자기 집 건너방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냈던 것이다. 다른 여자였다면 손가락질도 받았겠지만 올렌카에 대해서만은 아무도 나쁘게 해석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와 수의관은 자기들의 관계를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올렌카는 비밀을 가질 수 없는 여자였다. 함께 근무하는 수의관의 친구들이 간혹 놀러 오기도 했다. 그러면 그녀는 차를 대접하기도 하고 밤잠을 차려내기도 했다. 그런 자리에서 그녀는 페스트와 결핵과 같은 가축의 질병이나 도시의 도살장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수의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곤 했다. 수의관은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면 그녀의 손을 잡고 나무랐다.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우리 수의사끼리 이야기를 할 때는 제발 말 참견을 하지 말아요.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소? 그럴 때면 올렌카는 놀랍고 불안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반문했다. 그럼 나는 무슨 말을 하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의관을 껴안았다. 그리고 화내지 말라고 애원하곤 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그의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시베리아처럼 그렇게 먼 곳은 아니지만 아무튼 상당히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그녀의 곁을 떠나버렸다. 올렌카는 다시 혼자 남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그야말로 외톨이가 된 것이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앉아있던 의자는 다리가 부러진 채 먼지만 가득 뒤집어 쓰고 지붕 밑 창고 속에 들어가 있었다. 복스럽던 그녀의 얼굴도 상당히 말라서 귀여움이 사라져 버렸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전처럼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 그녀의 젊고 아름답던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다. 이제는 행복이라는 꿈도 꾸을 수 없는 울적한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해제 무렵이 되면 현관 층계에 나가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야외 극장에서 음악 소리와 폭죽 터지는 소리가 옛날처럼 들려왔지만 아무런 감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런 욕망도 없이 텅 빈 정원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잠자리에 드러누워 폐허나 다름없는 자기 집 정원을 떠올리곤 했다. 음식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가장 큰 불행은 무슨 일에 대해서나 자기 견해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주변에는 사물들이 존재했고 또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견해도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몰랐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녀로서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예컨대 비가 오거나 달구지를 타고 가는 농부를 보아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비가 오는지 또한 무엇하러 가는 농부인지 그녀는 화제에 올릴 수 없었다. 그녀에게 1,000루블을 줄 테니 말해보라고 해도 입을 열지 못했을 것이다. 일찍이 코킨이나 푸스토발로프 그리고 수의관과 함께 지낼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때에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럴싸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머릿속이나 가슴속은 자기 집 정원처럼 공허하기만 했다. 그것은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괴로운 일이었다. 시가지는 점점 사방으로 뻗어나가 치이칸스카야 슬로보드카도 이제는 큰 거리가 되었다. 티볼리 극장과 목재상이 있던 자리에는 큰 집들이 늘어서고 골목길이 이리저리 뚫려 있었다. 다른 것은 세월이었다. 올렌카의 집은 연기에 그을리고 지붕은 녹이 슬었다. 창고는 한쪽이 기울어지고 정원에는 잡초와 가시나무가 무성했다. 올렌카의 얼굴에도 주름이 많이 늘어갔다. 그녀는 여름이면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층계에 나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겨울이면 들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교회의 종소리가 훈훈한 봄바람을 타고 들려오면 그녀는 지난 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가슴 아파했다. 그리하여 어느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 수 없는 공허감이 눈물 자국을 씻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브리스카라는 검정 고양이가 종종 그녀 옆에 와서 재롱을 부렸으나 결코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 고양이의 재롱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자기 이성과의 영혼을 독점하고 생활의 의미를 제시해주며 식어가는 피를 다시 끓어오르게 해주는 사랑이 있어야 했다. 그녀는 오킷에 매달리는 고양이를 떠밀며 짜증을 냈다. 저리가, 귀찮아. 그녀는 날마다 아무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세월만 헛되이 보내고 있었다. 살림은 가정부에게 맡겨버렸다. 무더운 6월 어느 저녁 무렵이었다. 교회로 나갔던 가축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지날 무렵 뜻밖의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대는 문 밖을 내다보다가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문 밖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수의관이 평상복 차림으로 서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잊어버린 모든 지난 날들이 불현듯 되살아났다. 그녀는 어쩔 줄을 몰랐다.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은 채 흐느껴 울었다. 그녀는 너무나 감정이 고양되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집안에 들어왔는지 또한 어떻게 식탁에 마주 앉았는지 기억할 수도 없었다. 오셨군요. 그녀는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어디 계시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이젠 아주 이고장에 와서 살기로 했어요. 쇼위관이 말했다. 군대에서 나왔으니 이젠 내 능력껏 일을 해서 생활의 토대를 잡으려고요. 아들놈도 학교에 입학시킬 때가 되었고요. 이젠 그 녀석도 꽤 자랐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와는 화해를 했어요. 그럼 부인은 어디 계세요? 올렌카가 물었다. 아이와 함께 여관에 있어요. 지금 새빵을 구하러 다니는 길이지요. 새빵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서 함께 계시면 되잖아요.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올렌카는 다시 흥분하여 눈물을 흘렸다. 이 방을 쓰도록 하세요. 내가 건넌 방을 쓸 테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이튿날 지붕과 벽에 페인트 칠을 했다. 올렌카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를 감독했다. 얼굴에는 전과 같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온몸에 활기가 넘쳤다. 쇼위관의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왔다. 못생긴 얼굴의 머리카락은 짧게 잘랐다. 성미가 까다로워 보이는 여인 몸집의 여자였다. 아들 셰샤는 10살 난 아이치고는 키가 작고 통통했다. 파란 눈동자에 우묵 파인 보조개를 달고 있었다. 아이는 뜰 안에 들어서자 고양이를 쫓아가더니 명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아주머니네 고양인가요? 새끼 낳으면 한 마리 주세요. 엄마는 쥐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올렌카는 샤샤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가슴이 훈훈해졌다. 그리하여 아이가 친 자식처럼 귀엽게 여겨졌다. 저녁에 샤샤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녀는 기분이 흐뭇해졌다. 그럴 때면 그윽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귀엽기도 하지. 어쩌면 어린 것이 저렇게 영리하고 얌전하담. 샤샤는 큰 소리로 책을 읽었다. 섬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의 한 부분이고, 그러면 올렌카는 샤샤의 말을 그대로 따라 읽었다. 과거 여러 해 동안 자기 주장이라고는 통 모르고 살아오던 그녀가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는 자기의 의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녀는 밤잠을 먹으면서 샤샤의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중학교 과목은 기초적인 고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실업 교육보다는 장래를 위해 더 낫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중학교를 마치면 의사나 기사, 그 밖에 자기 뜻대로 앞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었다. 샤샤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샤샤의 엄마는 하리코프의 언니네 집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날마다 가축을 검사하러 출장을 떠났다가 2, 3일씩 묵고 오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샤샤는 자기 집에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림을 받은 거나 다름없었다. 올렌카는 샤샤가 굶게 되지는 않을까 적잖이 걱정되었다. 그녀는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거처하는 건넌방에 조그마한 방 하나를 내주었다. 샤샤가 올렌카에게 와서 얹혀 산 지도 벌써 반년이 더 되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아이 방에 들어가 보았다. 샤샤는 한쪽 뺨 밑에 손바닥을 받치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깨우는 것이 가엾어서 언제나 망설였다. 샤샤야,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학교에 갈 시간이 되었다. 샤샤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아침 기도를 드렸다. 차석잔과 커다란 도너츠 2개와 버터 바른 빵을 아침 식사로 먹었다. 잠이 미쳐 깨지 않아 시큰둥한 표정으로 아침을 먹곤 했다. 샤샤야, 너 학교에서 배운 그 우화를 잘 외우지 못하더구나. 그녀는 마치 아이를 먼 곳으로 떠나보내기라도 하듯 조심스레 타일렀다. 나는 언제나 내 공부가 걱정된단다.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해. 그러면 샤샤는 쏘아붙이듯 대꾸했다. 뻔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이가 드디어 자기 머리보다 큰 모자를 쓰고 책가방을 둘러맨 후 학교로 향하면 그녀도 뒤를 따라 나섰다. 샤샤야. 그녀는 뒤에서 아이를 불러 배추나 캐러멜 같은 것을 손에 쥐어주기도 했다. 샤샤는 학교가 보이는 골목길로 접어들면 아줌마가 뒤따라오는 것이 창피하여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젠 돌아가요. 저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그럴 때도 그녀는 자리에 멈춰서서 아이가 학교 문에 들어설 때까지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었다. 소년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끔찍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전에 사랑했던 어떤 사람에게도 그처럼 깊은 사랑을 쏟은 적이 없었다. 모성애는 날이 갈수록 뜨겁게 불타올랐다. 사랑은 헌신적이고 순결했으며 자기에게 희열을 안겨주었다. 영혼은 온통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기와는 어떤 핏줄 관계도 없는 이 소년. 볼에 오목한 보조개와 커다란 학생 모자를 쓴 이 소년에게 그녀는 눈물과 기쁨으로 자기 평생을 바치고 있었다. 그녀는 샤샤를 학교에 바래다 준 후 흐뭇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 6개월 동안 한결 젊어 보였다. 얼굴에서는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옛날과 같은 친밀감을 느끼며 다시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요새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중학교 교과서가 꽤 어려워졌더군요. 그녀는 시장에서 이렇게 말을 꺼내곤 했다. 어제는 1학년 아이들에게 우화 암송과 라틴어 번역, 그리고 수학 문제까지 숙제를 내주었더라고요. 그게 어디 말이나 되나요?
이렇게 작은 애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교서들과 학과 그리고 교과 내용에 대해서까지도 샤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늘어놓았다. 그녀는 3시에 점심을 먹고 저녁마다 샤샤와 함께 예습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샤샤가 잠자리에 들면 그녀는 몇 번이나 성호를 긋고 입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런 다음에야 자신도 잠자리에 누웠다. 샤샤가 대학을 마치고 의사나 기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마구간과 마차까지 있는 커다란 저택에서 살며 또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그녀는 누운 자리에서 이렇게 먼 미래에 대한 환상을 꿈꾸었다. 두 눈을 감고 그런 공상을 하고 있노라면 뺨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겨드랑이 밑에서는 고양이가 쿨쿨 자고 있었다. 하루는 한밤중에 벼랑간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옹겁결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숨이 막히면서 심장이 두근거렸다. 한참 있다가 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리코프에서 전부가 온 건 아닐까 하고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생각했다. 샤샤의 엄마가 이 아이를 하리코프로 보내달라고 전부라도 친 건 아닐까? 어쩌면 좋지? 그녀는 크게 실망하여 머리와 손발이 얼음처럼 굳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불행한 여자는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의사가 클럽에서 돌아오는 소리였다. 정말 다행이네.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에 엉겼던 무거운 쇠뭉치 같은 것이 녹아내리며 다시 후련해졌다. 그녀는 옆방에서 깊이 잠든 샤샤를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누웠다. 가끔 아이의 잠꼬대 소리가 들려왔다. 싫어. 그만 저리 가라고. 나 좀 때리지 마.